부산대 상권이 불안합니다. 상가 투자로 노후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앞, 오늘도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한때 북적이던 상가 건물들 사이로 임차인 구함이라는 종이 쪽지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유리창마다 붙은 철거비 400만 원 안내문이 을씨년스럽게 펄럭입니다. 67세의 정혜수 씨가 그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서려 있습니다. 손에 든 건물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립니다. 내 퇴직금이 다 묶여 있는 곳이 바로 저 건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으로 등장인물의 이름과 구체적인 배경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정혜수라고 합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2년 전에 정년퇴직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상가입니다. 아침마다 이곳에 나와서 건물을 바라보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자꾸만 발걸음이 이리로 향합니다. 마치 제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기 1층에 있던 치킨집,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2층 독서실도 마찬가지고요. 3층 노래방은 아예 간판까지 떼어낸 상태입니다. 임차인 구함이라는 종이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아픕니다. 저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노후 자금이 사라져가는 신호거든요. 교단에서 35년 동안 아이들에게 정확한 계산의 중요성을 가르쳐왔던 제가 정작 제 인생에서는 이런 계산 실수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아내가 어제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요. 하지만 포기라니 제 평생의 노후 자금이 저 건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저기 지하 1층에는 제가 꿈꿨던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커피 마시며 공부하고 데이트하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곰팡이 냄새만 진동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교사로 평생을 살면서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정작 제 노후 자금으로는 이런 성급한 판단을 했다니. 2년 전 퇴직식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동료들이 혜수야,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다. 라며 축하해 주던 그날 말이에요. 손에 쥔 퇴직금 통장 잔액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웃었죠. 여보, 이제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5억이라는 목돈을 평생 처음 만져보는 거였거든요. 매달 적금 넣고 보험료 내고 아이들 교육비 대고 하다 보니 모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드디어 목돈이 생긴 거죠. 동료 김 선생이 그러더군요. 혜수야,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 인플레이션 생각해봐. 부동산이라도 해야지. 그때 소개받은 게 부동산 컨설턴트 박 실장이었어요. 4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말이 참 그럴듯하더라고요. 정 선생님, 부산대 앞 상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 해봤지만 대학가만큼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어요. 학생들은 계속 들어오고 상권은 이미 형성되어 있고 박 실장이 보여준 자료가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부산대 주변 상가들의 임대료 상승률, 공실률 통계, 미래 개발 계획까지. 마치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할 때 쓰던 그래프처럼 명확해 보였죠? 여기 보세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대 주변 상가 임대료가 연평균 8% 상승했습니다. 공실률은 5%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도 그 숫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수학 교사였던 제가 보기에도 그 통계는 아주 매력적이었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도 월 200만 원 임대료에서 시작해서 5년 후면 3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죠. 아내와 함께 그 건물을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해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치킨집과 편의점, 2층에는 독서실과 학원들, 3층엔 노래방과 당구장까지.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여보, 학생들이 정말 많네요. 우리 딸도 대학생 때 이런 곳에서 시간 보냈잖아요. 아내도 좋다고 했어요. 특히 건물이 깔끔하고 부산대 정문에서 걸어서 5분 거리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박 실장은 더 부추겼어요. 선생님, 지금이 기회예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특히 대학가는 더욱 그래요. 그때 제가 가진 돈은 퇴직금 5억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박 실장은 대출을 받으시라고 했죠. 선생님 같은 공무원 출신은 은행에서 좋게 봐요. 3억 정도는 쉽게 대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8억으로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수익률도 더 높아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어요. 퇴직금만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맞아요, 여보. 월세 300만 원이면 연간 3,600만 원, 대출 이자 빼고도 1,000만 원 이상은 남을 거예요. 첫 2년은 정말 달콤했어요. 박 실장 말대로 임대료가 쭉쭉 들어왔거든요. 1층 치킨집에서는 매달 200만 원, 편의점에서 150만 원, 2층 독서실에서 100만 원. 계산하면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어요. 아내와 제주도 여행도 갔죠. 35년 동안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면서 번 돈으로는 꿈도 못 꿨던 여행이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사네요. 손자 학용품도 마음껏 사줄 수 있었고 아들 결혼할 때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정말 뿌듯했죠? 그때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즐거웠어요. 임대료가 들어올 때마다 역시 부동산이야 라고 흐뭇해했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같이 정년퇴직한 동료들은 혜수야, 너 참 잘했다. 우리는 그냥 적금만 넣고 있는데? 라며 부러워했거든요. 심지어 다른 교사 친구들한테 부동산 투자를 추천하기까지 했어요. 야, 은행 금리 보면 1년에 2-3%인데 부동산은 10% 넘게 수익 나와. 특히 대학가는 안전하다니까. 그때의 제가 정말 우쭐했었나 봐요. 35년 동안 월급쟁이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해본 거였는데 마치 제가 재테크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죠. 박 실장한테도 감사 인사를 전화로 했어요. 실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노후 걱정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박 실장이 또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기회가 또 있어요. 바로 옆 건물도 매물로 나왔는데 다행히 그때는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너무 욕심내지 마요. 지금도 충분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저를 벼랑 끝에서 한 번은 구해준 셈이죠. 하지만 그 달콤함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3층 노래방이 나갔어요. 요즘 학생들이 노래방을 잘 안 와요. 다 집에서 혼자 노래하니까 라면서 말이죠. 그 다음엔 2층 학원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2023년 초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1층 치킨집 사장님이 찾아와서는 선생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임대료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장님, 계약이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도 다 이 정도 받아요. 하지만 치킨집 사장님 말이 계속 귀에 남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다 배달시켜 먹어요. 매장에서 먹는 학생들이 예전의 절반도 안 돼요. 정말 그런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점심시간에 건물 앞에서 1시간 정도 서서 지켜봤는데 예전처럼 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대신 배달 오토바이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달 말 치킨집이 결국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더는 못 버티겠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부동산에 의뢰했는데 중개업소에서 하는 말이 요즘 1층 상가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임대료를 좀 낮춰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낮춰야 해요?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25% 할인이라니? 그럼 제 수입이 한 달에 50만 원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세입자라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50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부산대 상권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고는 깜짝 놀랐죠? 기사 제목들이 모두 충격적이었거든요. 부산대 앞 상가 공실률 20% 돌파. 대학가 상권 몰락. 임대료 하락세 지속.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 타격. 제가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35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면서 변화하는 아이들을 봐왔는데 정작 그 변화가 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옷도 온라인으로 사고 음식도 배달 앱으로 시켜 먹고 심지어 친구들과 만날 때도 카페보다는 집에서 만나더라고요. 제가 알던 대학 생활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밤 잠이 안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빈 매장이 늘어나면서 월세 수입이 줄어드는 속도와 대출 이자 나가는 돈을 비교해 보니 벌써 적자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2023년 중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2층 독서실마저 나간다고 통보해 왔거든요.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학생들은 다 집에서 공부하거나 도서관 가요. 독서실 찾는 학생이 너무 줄었어요. 독서실까지 나가면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 1층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2층까지 비면 계산해 보니 월세 수입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절반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은행 대출 이자는 여전히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관리비, 세금까지 합치면 오히려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들에게 상황을 털어놨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차라리 주식이나 했으면 손해봐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부동산은 한번 잘못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아들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주식은 떨어져도 언제든 팔 수 있는데 부동산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으면 팔 수도 없는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군데 찾아갔어요. 이 건물 팔고 싶은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요즘 이런 상가 건물은 매수자 찾기 힘들어요. 공실이 많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곳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지금 시세로는 한 6억 정도? 하지만 실제로 팔리려면 5억 중반 정도로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5억 중반이라니 제가 8억에 산 건물을 5억에 팔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순식간에 3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은행 대출 3억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게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큰일 났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얼마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퇴직금 5억 중에서 3억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내가 울더라고요. 35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수학을 가르치면서 정확한 계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을 틀렸으니까요. 그때부터 매일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장 소식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절망적인 기사들 뿐이었어요. 대학 입학 정원 감소로 대학가 상권 직격탄, MZ세대 소비 패턴 변화, 오프라인 매장 고전, 부산 상가 공실률 사상 최고치 기록, 2023년 말 더는 버틸 수 없게 됐어요. 매달 적자가 100만 원씩 누적되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거든요. 만약 대출을 못 갚으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들도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더 늦으면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건물을 팔기로. 하지만 매수자가 없더라고요. 6개월 동안 여러 부동산에 맡겨놨는데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어요. 경매. 경매로 넘어가면 더 싸게 팔릴 텐데 라는 아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경매 신청을 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정혜수, 부산 금정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임의경매 신청. 담당 직원이 무표정하게 서류를 받더군요. 그 사람에게는 그저 업무 중 하나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경매 공고가 나간 후 감정가를 봤어요. 5억 1천만 원. 제가 8억에 산 건물이 5억으로 평가받은 거죠.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3억 5천만 원. 만약 최저가에 팔리면 대출 3억을 갚고도 5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퇴직금 5억에서 5천만 원만 남는다면 45억의 손실 90%를 잃는 거였어요. 아내가 옆에서 말하더군요. 여보, 그래도 5천만 원이라도 남으면 다행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하지만 5천만 원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죠? 2달만 지나면 그것도 다 떨어질 텐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박 실장 그 녀석이 나를 속였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박 실장도 그때는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교단에 처음 섰을 때와 마지막에 퇴임할 때의 아이들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소비 패턴도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거죠. 예전엔 대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밥 먹고 쇼핑하고 친구들과 시간 보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온라인으로 옮겨간 거예요. 어느 날 부산대 앞을 다시 걸어봤어요. 정말 한산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20년 전의 그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남아있는 상가들마저 임차인 구함, 권리금 없음, 보증금 협의 이런 안내문들만 붙어 있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투자한 게 아니라 도박을 한 거구나. 투자라는 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과거의 데이터만 보고 판단했어요. 대학가는 항상 안전했으니까 앞으로도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수학 시간에 아이들한테 늘 말했던 게 있어요. 함수에서 과거 값만 보고 미래를 단정하면 안 된다. 변수가 바뀔 수 있거든. 제가 35년 동안 가르쳤던 그 원리를 정작 제 인생에서는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털어놨어요. 나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혜수야, 그럼 뭘 했어야 했을까? 분산 투자요. 한 곳에 다 몰아넣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퇴직금의 일부는 안전한 곳에, 일부는 주식에, 일부만 부동산에. 이렇게 나눴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내가 아는 분야에 투자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 분야는 잘 알지만 부동산은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부동산에 올인했을까요? 큰 돈을 만져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솔직히 인정했어요. 경매 결과가 나왔어요. 3억 8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최저가보다는 조금 높게 팔렸지만 대출 3억을 갚고 나니까 손에 남은 건 8천만 원 뿐이었어요. 퇴직금 5억이 8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84%의 손실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여보, 그래도 우리 집은 지켰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 있잖아요. 맞아요. 최악의 경우 집까지 잃을 뻔했는데 그건 피한 거죠. 8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다시 투자?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안전하게 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절반은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비록 이자는 적지만 원금은 보장되니까요. 나머지 절반으로는 작은 텃밭을 임대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뭔가 길러봐요. 처음엔 농사가 어려웠어요. 평생 칠판 앞에서만 살았던 제가 흙을 만진다는 게. 하지만 배추가 자라고 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묘한 보람을 느꼈어요. 이건 확실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물을 주면 자라고 부동산 같은 복잡한 변수들이 없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요즘은 새벽마다 텃밭에 나가요. 상추를 따고 토마토에 물을 주면서 생각해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삼키더라고. 아내도 변했어요. 예전엔 다른 집은 뭐해서 돈 번대라며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고 해요. 손자가 놀러 와서는 할아버지 이 토마토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평안한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하지만 매일 불안해하며 임대료 걱정하던 때보다는 낫네요. 어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생각해 보니 낭만적이네요. 맞아요. 67세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10년, 20년은 더 살 텐데 뭐. 친구들에게 항상 말해요. 큰돈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노후 자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안전한 곳인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말이에요.